도급계약의 유형과 특성,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도급계약 규정이 상이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일단 그 유형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 행정행위든 각각의 행위마다 법적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도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원칙이 적용되지만 계약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결국 계약 구조를 구성하는 제일 큰 틀은 뭐냐면 책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책임이 내 영역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면 발주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면 그 누구의 영역도 아닌 불가항력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는 거냐,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발생했는 리스크들을 누구한테 배분할 것이냐, 이게 계약 구조를 짤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약서마다 그 구조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계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계약이 있을 때는 반대 입장에서 소송을 한다면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잘못이 없는데 책임은 내한테 지불했으니까 이건 계약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계약서의 유형을 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공사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용어들이 막 실제로 건설 공사를 하는 의뢰인들 만나보면 혼재돼서 정확한 개념을 다들 모르면서 막 섞어 쓰고 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총액계약, 단가계약, 그 다음에 실비정산계약 이런 형태가 있고요. 총액계약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일단 물건을 살 때 이거는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그 구성품의 가격을 따지지 않고 이건 그냥 100원이야, 이런 계약들입니다. 근데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가계약은 한마디로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이 세부적인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문을 3개 달기로 했는데 2개 달았으면 1개만큼은 돈을 감액하는 거고, 3개 달겼는데 4개 달면 1개만큼 더 주는 거고, 한마디로 사후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가 짜여져 있는 형태가 단가계약입니다. 민간건설공사에서는 단가계약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총액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계약서에 총액계약이라고 써놓는 계약도 있고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는 계약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총액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가계약은 어디에 있냐?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는 한국공사는 단가계약, 내역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수행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 이 설계시공 일괄계약과 설계시공 분리계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급인은 공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설계도 네가 해라, 이렇게 발주자가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설계시공 일괄계약이라고 하고, 민간공사의 통상적인 경우는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라는 사람이 설계회사에 별도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축물, 내가 원하는 구조물을 만들려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시공사한테 이걸 던져주면서 요거대로 시공해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설계시공 분리계약이고요. 이렇게 유형을 구별하는 이유는 설계시공 일괄계약은 기본적인 목적물의 컨셉과 기능을 발주자가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로 시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설계가 바뀌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시공사 책임입니다. 설계 변경이랑 계약 금액 조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불가항력이라든지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해서 바뀌는 부분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공사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들은 다 시공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반대로 설계 시공 분리 계약이라고 하면 설계서를 제가 안 썼잖아요. 시공사인 제가 쓴 게 아니라 건축주가 어디 가서 만들어 와서 저한테 줬는데 거기에 설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돈이 더 드는데 그럼 저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이런 계약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유형에 따라서 계약서를 그렇게 보통 만드는데,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설계시공 혼합계약이라고, 이런 계약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를 하는 한전입니다. 한전기술,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원래 하던 회사.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설계는 내가 전문가니까 설계는 내가 할게. 그런데 시공사한테 토목공사는 너희가 전문이니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부분은 너희가 설계를 해. 그 위에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기계공사랑 배관공사는 내가 설계를 할게. 이렇게 업무를 나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혼합계약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게 단순히 딱 영역이 칼로 이렇게 잘 대시 딱 잘라지면 되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나 이런 기계 설비들인데, 이거를 발주자가 자기가 설계를 해요. 근데 이 터빈이 어느 위치에 놓일지랑 이 크기가 얼마나 될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밑에 하중을 바치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설계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가 다 안 나와 있어요. 그 컨셉적인 기본 설계만 해놓고, 그리고 용무를 이렇게 나눠놓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때 계약 체결 이후부터 설계를 막 만들어 가는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기계공사 설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축공사비가 50%씩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누구 책임인 거냐? 그런데 그런 계약도 특이하게 해외에서 많이 쓰는 피디 계약서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웬만한 경우는 다 너희가 미리 다 검토를 했고 리스크를 예상해서 너희는 증여 못한다는 의미를 둬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누가 책임지느냐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 계약이면 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이냐? 이거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총액 계약이면서도 설계 시공 분리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요.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인데도 총액 계약이 아닌 단가 계약이나 실비정산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으로 화학 플랜트를 만드는데 그게 뭐 한 3조 원짜리인데도 실비정산 계약 이런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 때는 과도하게 시공사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들을 계약에 두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 총액 계약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들이 모셔가지고 건축주인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약서에 총액 계약이라고 멈추고 적었다. 그런데 시공사가 돈 더 달라고 왔다. 그 총액 계약이니까 돈 안 물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기본적으로 총액 계약이면 그 돈 안에서 원래 약속된 목적물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어도 청구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뭔가 바뀌어서 돈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의문인데,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거를 입증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선크루즈 호텔인데 그 호텔 공사할 때 나왔던 판례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총 공사 대금을 정하여야 하는 공사 도급 계약의 경우에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당초 공사 대금 초과한 금원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이 없는 추가 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초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뒤쪽으로 가면 당초에 계약이 없었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마디로 요 딱 건물 5층짜리 건물 짓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돈이 더 들었어요, 계약 금액보다. 그러면 청구 못합니다. 그런데 요 딱 짓기로 했는 거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바뀐 거에 대해서 합의, 요렇게 바꾸자는 합의랑 요 바뀐 거는 내가 돈 줄게 라는 합의,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입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계약 조항에 그 전제로 이렇게 요건만 충족되면 돈 주도록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뒤쪽에 추가공사의 부분에 가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시공 일괄 계약 표현을 현업에서는 턴키 계약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턴키 계약이나 아니면 EPC 계약. EPC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통상적인 건축공사보다는 이런 턴키 계약은 플랜트 공사에서 많아요. 설계를 하는 걸 인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주 기자재들 그거를 다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프로큐어먼트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다 토목공사부터 기계공사까지 다 공사를 하는 컨스트럭션, 계약자, 시공자가 한다고 해서 EPC 계약. 이거 다 지어가지고 발전소 이렇게 자동차 키처럼 열쇠만 건축주한테 도급인한테 건네주면 끝난다는 표현에서 턴키 계약,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턴키 계약에서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턴키 계약은 설계 바뀌어도 돈 못 올려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특정한 예외 규정을 둬서 그런 경우에는 증액할 수 있다고 두면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요. 이 처분문서 해석상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 시공 혼합 계약, 발주자와 시공사가 섞여 있는 이 계약들에서는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 판례는 아니고 중재 판례인데,
이건 제가 했던 사건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설계, 구매, 시공 전체를 수급인이 담당할 처리하는 EPC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구조물의 설계와 공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급인이 단지 시공만 담당하는 시공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가 담당한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권한과 책임을 지는 공사계약이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도급계약 분쟁에서 처분문서가 가장 중요하고 처분문서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눠놨느냐를 잘 찾는 게 그냥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판례가 딱 그거를 정확하게 설시해 준 판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해제와 수급표의 제한 이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개요에서 들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공사대금이랑 공사기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안에 원래 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돈과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에 해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이 뒤쪽에 있는 공사대금,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건축물에서는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돼도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않은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시면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그 원상 회복이 중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소급표가 제한된다. 그래서 해지되더라도 수급인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목적물에 대한 기성공사 대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도급인은 그때까지의 대금을 주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야 된다. 이게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상당 정도 진척돼야 되고요.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급인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924-4159 판결은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판례인데요.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장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쓰레기장 건설공사 매립지를 토목공사에서 밑에부터 조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 시스템, 기계공사까지 다 했는데 원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루에 몇 톤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달성하는 성능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다 만들고 검사를 했더니 그 기준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건물은 뭐 멀쩡하게 무너지지 않게 다 잘 만들었는데 쓰레기 처리가 실제 목적 그 계약 규정보다 80%도 못 미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렇게 보완 지시가 갔고 그걸 다시 수리하고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목적 기준만큼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가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토목 건축공사를 했던 부분은 이거는 사회 경제적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철거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소급표 제한된다. 그런데 위에 기계공사 했던 부분은 이거 결국 목적 달성 못하는 거 아니냐, 쓸모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보수해도 안 되니까 이거 다 뜯어내고 결국은 제3자가 와서 멀쩡한 거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기계공사 부분은 소급표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기계 파트, 전기 파트 공사 대금이 엄청 컸으면 타격이 컸을 텐데요. 이게 한 4, 5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체 공사 대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